안녕하세요. 피플에어 신혜성 진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테슬라랑 애플 실리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언급을 하려고 해요. 테슬라에서 애플 향기 난다. 그게 조회수가 괜찮았거든요. 아 진짜? 이게 이제 하드웨어 4.0에 대한 기사가 있고, 삼성에서 만들어진다고 하드웨어 4.0이. 이거는 이제 자율주행하는 칩이죠. 그래서 하드웨어 4.0 셀프 드라이빙 칩 to 삼성이라고 써 있어요. 와. 지금 여기 있는 건 7나노 공정을 의미하는 거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칩을 설계를 해서 파운더리 업체인 TSMC나 삼성한테 물건을 맡겨서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걸 받아가지고 지금 모델 I, 모델 3에 넣고 모델 X도 넣고 이러고 있는 거죠. 사이버 트럭에도 4.0을 넣는다고 하고 있고요. TSMC 같은 경우는 유명하죠. 애플에서 3나노 공정 칩을 이번에 주문했다고 뉴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칩은 5나노 공정으로 맡겨져가지고 지금 아이폰이랑 맥이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M1 칩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예전에 인텔 같은 회사에서 칩을 써서 이렇게 하던 거를 바꿔서 통째로 자기가 설계하고 그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자기가 스스로 개선하면서 TSMC에 맡겨서 지금 3나노까지 간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협력해가지고 돈도 더 비싸지고 성능은 나빠지는 거였는데, 지금은 칩 하나에 메모리랑 CPU, GPU, NPU 같은 것까지 다 모아가지고 넣어서 한 번에 더 연산을 빨리 하고, 버스도 내가 설계하니까 내가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놓고, 정말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거 인아웃만 이렇게 빼는 식으로 해가지고 설계하는 게 요즘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테슬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는 3나노, 5나노 하다 7나노니까 테슬라 한참 남았네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반도체 칩들 부족하다고 슈티지 않은 것들이 14나노도 아니에요. 그런 어마어마하게 높은 단위의 레거시 칩이라서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기술들이에요. 두 회사 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기술력? 설계할 수 있는 기술력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설계 기술이 있고 또 그거에 관련된 훌륭한 인재들이 있는 거예요. 팹은 공장, 이렇게 생산하는 공장을 의미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있지 않고 설계만 하는 거예요. 애플이랑 테슬라랑 둘 다 설계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드는 건 누가 하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 아니면 TSMC. 물론 그 외에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인텔은 최근에 14나노 공정에서 장벽을 좀 느껴가지고 뭐 인텔 지는 해니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쪽도 지금 5나노 공정에 도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물론 좀 그렇게 장밋빛만은 아니에요. 인텔 같은 경우는 그건 좀 조심하시고 투자하셔야 될 것 같고, 마이크론이나 이런 회사들도 다 그런 걸 노력하고 있어요. 여기 좀 뒷이야기들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우리가 EUV 하잖아요. 그 EUV의 그 단어 뜻이 뭔지 모르시죠?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자외선은 울트라 바이올렛, 적외선은 빨간색 바깥쪽이라서 여기는 적외선이고, 자외선은 여기서 보라색이죠. 보라색 바깥쪽. 그래서 울트라 바이올렛. 이런 것까지 알아야 하나요? 예. 그래서 여기 파장이 나오죠. 보면은 UV가 울트라 바이올렛 자외선이라는 뜻이에요. 별거 없고, 등급이 있는데 A는 파장이 좀 두껍고 320에서 400나노고, C는 좀 더 얇고 베큐um 울트라 바이올렛이라고 하는 애는 100에서 200나노죠. 근데 우리 아까 봉정이 어떻게 된다고? 3나노. 그쵸. 빛의 파장이 칼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얇은 뭔가를 썰려고 하면, 표현은 좀 잘못될 수도 있는데 날카로운 칼이 필요하잖아요. 두꺼운 칼이 아니라. 네. 얇으면 얇을수록 좋은데 지금 100나노 단위로는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E가 익스트림이에요. 익스트림. 그게 더 붙어서 더 얇은 파장을 의미를 하고, 보통은 한 124나노에서 10나노까지 이르는 파장을 의미를 해요. 근데 이것도 또 문제가, 5나노, 3나노 공정을 하려고 하면 이것도 두껍죠. 좀 더 많은 기술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리소그라피라는 게 돌에다가 어떤 걸 이렇게 새기는 걸 리소그라피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돌은 실리콘, 웨이퍼가 되고요. 우리 TV에서 자주 나오는 반도체 공정의 웨이퍼가 되고, 그 웨이퍼에 어떤 패턴을 새겨요. 그리고 그 패턴을 새기는 거를 리소그라피 공정이라고 하는데, 우리 저번에 반도체 할 때 일본에서 우리 수출 규제한 게 EUV 관련된 공정을 방해하려고 했었잖아요. 불소도 있었고, PR이라는 물질 기억하시나요? 포토레지스트라고. 이 포토레지스트가 뭐냐면, 웨이퍼에다가 빛에 반응하는 감흥 물질을 발라요. 아주 얇게, 아주 평평하게 바른 다음에 스피너 같은 걸로 삥삥 돌려가지고 평평하게 만든 그 위에 EUV 빛을 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EUV 빛이 맞은 부분이 굳어지고 어떤 식각하는 물질에 넣으면 나머지 부분이 그 PR이 싹 닦아나가고 패턴만 남는 방식으로 하거나, 그러니까 반대로도 될 수 있어요. 맞지 않은 부분이 굳을 수도 있고, 파지티브, 네거티브 방식에서 이게 굳는 게
뭔지는 그 PR의 종류에 따라 달라요. 근데 PR에 내가 UV 공정에서 EUV 맞은 데가 남게끔 설계가 된 공정이라고 하면 그걸 식각물질에 넣었을 때 그 패턴 빼고 나머진 다 사라지고 그 다음에 여기다 또 알루미늄 같은 걸 증착하고 똑같이 식각하고 해가지고 층층이 쌓아서 회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학교에서나 살짝 배웠던 납땜질을 사람 손으로 네. 했던 거를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네네. 빗으로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ASML이라는 회사 홈페이지에 나온 자료고 그 기계예요. 이 기계 가격은 3천억 원이 넘어요. 네. 3천억 원이 넘고 일단 웨이퍼부터 한번 볼게요. 웨이퍼가 이렇게 생긴 거죠. 8인치, 뭐 6인치, 옛날에 4인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계속 커진 거죠. 그리고 이거 하나하나 이 사각형을 자르면 저게 다 칩이에요. 투입을 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뭐 반도체 할 때 항상 나오는 아, 그쵸.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소스가 나오는데 이 라이트 소스가 한 번이 생성되는 게 아니라 좀 신기한데 저도 잘 이해는 못하겠지만 이렇게 딱 맞으면 보랏빛에 나오는 이 EUV 파장이 아주 짧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공 챔버에 이 수많은 이 빛을 반사시키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레이저 파장의 두께, 아주 얇은 선을 이렇게 만들 정도의 강력한 빛을 이렇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고, 그리고 저는 그 딥하게 3나노까지 이렇게 하기 위한 그 세부적인 이론까지 설명을 못 드려요. 하지만 파장이 짧아야 얇은 선을 그릴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아까 그 칼에 대한 비유는 사실 그냥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라고 말씀하는 거 전문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누가 그렇게 설명하는 걸 듣고 아,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구나, 전문가가 설명해 주시는 게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이거는 레티클이라고 하는데 레티클은 십자선이죠. 왜냐하면 이 빛을 쏠 때 이 웨이퍼에 적층을 한다고 했죠. 그럼 십자 기준 같은 걸 맞춰야 될 거예요. 그 기준을 맞추는 걸 이게 자동으로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빛이 이렇게 반사돼서 지금 이렇게 웨이퍼에다가 레이저를 하나하나 다 쏘면서 이렇게 패턴을 새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식각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술력이 어마어마하네요. ASML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기계를 많이 구매한 회사가 두 군데가 있죠. 삼성, TSMC. 이 리소그라피에서 이 파장을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정확하게 강한 EUV 빛을 내는지에 대한 이론인데,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이산화탄소 레이저를 써가지고 거기서 한 번에 하지 않고 아까 보랏빛을 바뀌는 그런 과정이 있죠. 그런 과정을 설명한 건데 이건 넘어가고요. 저도 깊게 설명하면 틀린 말을 할까봐 좀 러프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EUV는 일단 고온의 고밀도의 추출이라고 써있는데 추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플라즈마 상태로 잠깐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빛이 나오는 거고, 그냥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이 EUV 파장을 내가 빛을 얻어낼 수가 없는 걸로 되어 있고, 방식이 크게 두 가지로 LPP랑 그 다음에 DPP 방법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13.5나노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ASML 기술보다 좀 떨어지는 기술에 대한 설명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플라즈마에서 추출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약간 또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걸 가져왔어요. 카이스트 기술원의 최준호 기자님이 쓰신 거고, 인터뷰하신 분은 다른 분인데 조병진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노광 장비가 이제 ASML에서 10나노 이하의 회로를 그릴 수 있는 그런 장비를 판매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독점 장비예요. 그래서 예전에 기사가 뭐였냐면 10나노보다 작게 새길 수 있는 장비가 독점 생산이면 ASML 장비를 다 사버리면 다른 회사는 경쟁을 못하겠죠. 그래서 삼성이랑 TSMC랑 ASML 지분을 심지어 가지고 있고, 장비도 막 있는 대로 10대면 10대, 30대면 30대 막 미리 선주문하는 거예요. 독점이니까. 그래서 주식이 막 이렇게 올라갔어요, ASML이.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안에 들어가는 렌즈도 독점 장비예요. 이건 ASM에서 하는 게 아니라 ASM에서 외주에서 사오는데 그 회사도 독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불이 나면 생산이 안 돼. 그러니까 여기 되게 중요한 회사인 거죠, EUV 공정을 위해서는. 그리고 이 회사에서 이제 만드는 TSMC랑 3나노라고 이렇게 만든다고 해도 물리적 사이즈가 3나노라는 뜻은 아니래요. 그리고 하나의 상징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대충 트랜지스터의 물리적 크기는 아마도 5나노미터 정도일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걸 봐서는 이 공정을 통해서 뭐 핀파이프 공정으로 만드는 이제 웨이퍼 공정을 한다 했을 때, 우리가 2나노, 3나노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걸 고지고대로 2나노, 3나노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또 오류가 있겠구나. 저는 또 깊게는 모르고 이 교수님이 하는 말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반도체 공정 얘기하면서 꼭 얘기해주고 싶었던 게 하나 있는데, 삼성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 TSMC의 수율이 밀린다고 해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삼성 팔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조금 호재인 게, 이 EUV 공정을 만들기가 어려운 공정이고 기계 셋업도 어렵고 이런 장비도 독점이 되잖아요. 인텔도 아마 이번에 간신히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ASML이랑 이 장비를 가지고서 라인 꾸리는 것 자체가 1년 프로젝트란 말이에요.
라인 셋업만 생산은 또 생산하면서 수율이 좋아지고 그 과정이 또 한 1년 있을 거고 그러면은 이게 당장 시간이라는 것과 엄청난 자본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번에 어부지리로 반도체 쇼티지가 터지면서 레거시 산업의 반도체가 많이 부족하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 마이크론을 비롯해가지고 EUV 공정을 도전하려고 했던 수많은 경쟁자들이 레거시 산업에 대거 투자를 하게 돼요. 이득을 추구할 이득을 수밖에 추구하는. 없어서 그래서 그들이 하고 싶은 거 반, 정부 지원금 반 뭐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삼성이랑 TSMC한테 엄청난 호재인 게 알아서 적들이 다른 사업에 투자하고 힘을 쓰게 된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게 한 1, 2년 투자해서 이제 그때부터 생산하려고 하는데 이런 업체들이 많아. 그럼 이 업체들은 경쟁자가 순식간에 많아지는 거죠. 똑같은 시점에. 파운더리 산업이 잘 돼야 삼성 주식이 꾸준히 오를 거라 믿는데 가장 중요한 파운더리 산업에서 TSMC가 독주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엔비디아도 그렇고 AMD도 그렇고 그 다음 퀄컴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이 파운더리 업체들한테 자기의 미세 공정, 아까 7나노도 미세 공정이잖아요. 10나노 이하만 돼도 어마어마하게 어렵다고 했죠. 이 공정을 해줄 만한 회사를 찾는데 TSMC는 경쟁자가 아니야. 그래서 여기 맡기고 싶어. 근데 여기 물량이 다 찼어. 대안은 마이크론도 없고 아무 데도 없어. 무조건 삼성밖에 없어요. 국뽕이 지금 차오르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삼성이 지금 수율이 안 나오고 TSMC보다 기술이 좋다는 것도 아니고 밀리기 있는 것도 사실인 거예요. 그거는 팩트인 것 같고 이 상태에서 그래서 투자하지 말고 TSMC한테 망했네. 이제 삼성은 앞으로 영원히 사라질 거야 이게 아니라 우연찮게 수많은 경쟁자들이 레거시 반도체 산업에 뛰어드는 바람에 한 1, 2년 후에 호재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지금 얼마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채찍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그림이 있는데 이게 채찍인데 반도체 같이 이렇게 아주 말단의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공급량이 이게 변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 있죠. 수요 정보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그래서 많이 생산했어. 그러면 제값을 못 따들 확률이 너무 크죠. 그래서 수요 예측을 하지 못해가지고 생기는 이 채찍 효과를 공급 사슬 관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 중 하나. 이거 되게 상식인 거죠. 제품에 대한 수요 정보가 공급 사슬상의 참여 주체를 하나씩 거쳐 전달될 때마다 왜곡됨이 커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커진다는 말이 빠져 있는데 예를 들어 수요를 내가 조금 잘못 예측을 했어.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코로나니까 반도체가 많이 생산을 할 필요가 없을 거야. 반도체 업체들이 다 생산량을 줄였어요. 근데 자동차를 많이 사는 거야. TV도 많이 사고 예측하지 못했던 거죠. 갑자기 늘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반도체 가격이 폭등하죠. 이런 게 채찍 효과인 거예요. 큰 일이 벌어졌는데 또 단지 반대로 이번에 우리가 레거시 산업에 많이 투자해가지고 이번에 반도체에 너무 많이 부족하니까 잔뜩 만들어야지 공장 증설하고 갑자기 막 한꺼번에 생산하기 시작했어. 근데 1, 2년 후에 갑자기 어마어마한 양의 24나노 자동차 칩이 막 나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자동차 칩은 필요한 게 한계가 있는데 나머지는 버려지잖아요. 그럼 이거라도 팔아야지 하면서 가격을 낮추겠죠. 그러면은 가장 그 진폭이 큰 데는 어디죠? 반도체 업체가 가장 거기서 피해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다행인 거는 삼성이나 TSMC의 이 미세 공정은 엄청나게 고부가치, 그러니까 아까 같이 24나노 공정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가 크지 않은 반면에 얘는 고부가가치고 만들 수 있는 곳도 두 곳밖에 없기 때문에 대안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기계를 만드는데도 삼성이랑 TSMC가 투자를 하는 거고. 그래서 미국에서 삼성을 용인해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얘네 아니면 할 때가 지금 딱히 대안이 별로 없고 반도체가 대단하다고는 들었는데 이렇게까지 대단할 줄 몰랐네요. 우리 파운더링 그리고 또 새로 시작하는 어떤 산업이고 제일 중요해요.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미국이랑 운명을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중국도 심지어 그 SMIC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TSMC 같은 건데 파운더리 산업을 하려고 하지만 예전에 눈 밖에 나가지고 화이처럼 미국에서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반도체 쇼티지 나면서 SMIC를 살려줬어. 그 정도로 지금 반도체 쇼티지 상태이고 사실 SMRC가 이렇게 올라오는 건 한편으로는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단 낫다. 삼성은 지금 어떻게 보면 TSMC랑 그 양강구도로 가는 게 SMIC가 나중에 올라올 수도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되게 좋아 보인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조금 더 힘든 기술을 선점을 하니까 경쟁자도 좀 없고 그쵸. 안정적이고. 일본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걸로 들었는데 일본은 여러 번 잘못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게 꼭 그들만의 잘못은 아니에요. 되게 하이테크 기술에 도전하려고 했던 것 때문에 망한 것도 많거든요. 운이 좀 없었어요. 그것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완전히 그들은 멍청해서 미래를 잘못 선택하고 이게 아니라 지금의 삼성이 되는 과정에는 운도 충분히 있었어요. 운 좋아가지고 막 성공만 한 건 아니고 선택도 잘한. 선택도 잘하고 운도 따르고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힘든 것 같아요. 재벌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니네요. 그쵸.
예, 그래서 이제 자동차 업체들은 그럼 어떻게 될까? 또 잠깐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자동차 업체들도 실리콘 기술을 가져와서 TSMC나 아니면 삼성전자한테 맡겨야 되는 수준으로 빨리 올라와야 전기차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는 회사가 별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 아, 그래도 현대는 완전 자율주행하니까. 아니 현대도 지금 급해요. 다들 급한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그런 거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애플이나 테슬라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회사들도 이제 경계해야 될 거고 앞으로 모든 회사들이 이런 모습으로 조금씩 변해갈 거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수혜받는 회사는 삼성이랑 TSMC가 될 것 같다. 좋네요. 화성에 삼성의 이름도 있을 것이다. 그럴 수도 있죠. 기대가 아주 큽니다. 네, 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네. 드디어 이제 국내 기업을 칭찬을 하시네요. 삼성은 내가 좋다고 말했잖아. 전에도 초격차 얘기하면서.